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성입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남들은 겪지 않아도 될 일을 이번이나 겪은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어릴 때부터 고치지 못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손톱을 깨무는 건데요. 이 버릇을 가져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고치기 힘듭니다. 손가락을 잘라내야 고쳐진다고 할 만큼 저도 매니큐어도 발라보고 손끝에 식초도 발라보고 손도 묶어보고 별짓 다 해봤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 나이 30쯤에 여자를 한 명 만나게 됐는데 그 여자가 손톱 깨무는 모습이 보기 싫다고 저한테 한 번 말하고 나서는 그 버릇이 싹 고쳐지더라고요. 30이 넘어서 제 손으로 손톱깎이라는 걸 처음 사용해봤습니다. 의지로 안 되던 그 여자 한마디에 싹 끄는 걸 보니 주변에서도 제가 그 여자를 엄청 좋아하는 것 같다고 꽉 잡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여자와 결혼까지 하게 됐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구 공장에서 배워놓은 기술로 결혼 후에 집사람이랑 돈을 모아서 작게 가구점을 하나 차릴 수 있게 됐습니다. 요즘엔 큰 대리점도 많이 생기고 인터넷으로도 가구들을 많이 사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많이 없어서 나름 장사도 잘 되고 돈도 잘 벌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을 벌어다 줘도 밑 빠진 독처럼 채워지지가 않고 빚만 늘어가는 겁니다. 알고 보니 집사람이 제가 돈을 버는 족족 다 처갓집에 갖다 줘서 정작 저희가 쓸 돈이 없었습니다. 저는 고아라서 부모도 없는데 제가 번 돈을 다 처갓집한테 가져다 주니 억울하기 짝이 없더군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장인장모님이 협박성으로 집사람에게 돈을 요구했고 그걸 저한테 말도 안 하고 혼자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이유 때문에 집사람이랑 큰 싸움을 하게 됐고 그렇게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아내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가 다른 지역의 작은 여관방에서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돈 5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놓고 이것밖에 못 남겨서 미안하고 이 돈으로 먹고 싶은 거 먹고 옷도 예쁜 걸로 사입을 하고 적어 둔 게 집사람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혼 생활 5년 만에 혼자가 됐습니다. 근데 한번 결혼 생활을 해보니 혼자인 게 너무 외롭고 힘들더라고요. 어차피 애도 없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더라도 외로울 때 같이 술잔을 맞춰줄 여자친구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한창 친하게 지내던 고향 친구의 제안으로 골프 동호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혼자 산다는 걸 티내고 싶지는 않아서 옷이고 신발이고 쌍용품으로 갈아 끼우고 골프를 치러 나갔죠. 그때는 돈도 뭣도 없었지만 자존심만 살아서는 어디 가서 꿀리기도 싫고 그동안 벌기만 했던 제 자신이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제 겉모습이다 하는 행동을 보면서 좀 사는 놈인 줄 알았을 겁니다. 저는 과감하게 새 인생을 시작해보겠다는 마음으로 가구점을 처분하고 아내가 남겨둔 돈이랑 제가 모아둔 돈을 합쳐서 차도 좋은 걸로 하나 뽑고 광역시에 집도 하나 마련했습니다. 그때 골프 동호회에 나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얼굴도 예쁘장하고 성격도 시원시원하니 말도 잘 통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 다 큰 딸 하나 있는 과부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오히려 저는 용기가 나더라고요. 이 사람도 나처럼 아픔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에 더 관심이 가고 마음이 쓰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제 인생의 마지막 사랑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었죠. 제가 먼저 그녀에게 저녁을 같이 먹자고 데이트 신청을 했는데 주춤할 것 같던 그녀가 적극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처음 단둘이 데이트를 한날 맥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고 그녀와 뜨거운 밤까지 보냈습니다. 침대 위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알면 알수록 말도 잘 통하고 성격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날을 기점으로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다른 것보다 그녀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전 처에 대해 묻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전체가 자살로 혼자가 됐다는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저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안 좋은 시선으로 봤기 때문에 불편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그녀는 제가 왜 다시 혼자가 됐는지 묻지 않았고 그냥 제 존재를 사랑해준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도 그녀에게 이것저것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예의라고 생각했고요. 하루는 그녀가 자신의 딸을 소개해주겠다면서 같이 밥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 기뻤습니다.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은 분이었거든요. 그날 레스토랑에서 만난 딸은 참하고 예뻤습니다. 수줍음은 많았지만 잘 웃고 선해 보였습니다.
요즘 애들답지 않게 키도 크고 늘씬한 편이었습니다. 내가 아빠가 되면 어때? 하고 물었더니 고개를 끄덕이는데 그 마음이 너무 고맙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긴 시간 연애를 한 건 아니었지만 이 사람이 내 운명이다 싶었으니까요. 저희는 부부가 되기로 했지만 혼인신고는 서로 합의하에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는 하고 싶었지만 아내가 결혼을 한번 실패하고 나니 모든 게 조심스럽다고 하더군요. 저도 같은 입장이다 보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소박하게 친한 지인들만 불러서 스몰 웨딩을 했고 제가 갖고 있던 집을 팔아 서울에 작은 전세도 하나 마련했습니다. 저희 세 식구가 살기엔 조금 작은 집이었지만 그래도 알콩달콩 재미나게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두 모녀도 여자를 치고는 짐이 적고 옷가지도 몇 개 없어 소박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에 더 정감이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다 큰 성인 여자아이가 집에 있다 보니 마냥 편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아이가 불편하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아직 딸아이에게 저는 그저 낯선 남자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혹시라도 손끝 하나 스쳐도 기분 나쁠까 싶어 최대한 옆에 가지도 않고 단둘이 있는 시간에는 제가 먼저 외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빠 노릇을 아예 안 한 건 아닙니다. 수시로 용돈도 챙겨주고 선물도 자주 사주었습니다. 점점 시간이 흐르니 딸아이도 제가 조금은 편했는지 장난도 치더라고요. 그렇게 진짜 아빠와 딸이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내가 저를 불러서 말하더군요. 여보, 아직 아빠라는 존재가 조금 낯설 수 있으니 스킨십은 조금만 자제해줘요. 딸아이가 조금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억울하기도 하고 조금 황당하기도 했습니다. 한 공간에 있는 것도 아직 불편한 건지. 근데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아서요. 어쨌든 불편하다고 한 사람한테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제가 더 조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아이는 좀 이상했습니다. 평소 집에서 반팔 반바지를 입던 아이가 갑자기 핫팬츠에 끝나시를 입고 있고 TV를 보거나 밥을 먹을 때 조금이라도 허리를 숙이면 가슴골이 다 드러나는 옷을 입고 나타나는데 저도 멀쩡한 남자이다 보니 힐끔힐끔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딸아이는 더욱 과감해졌습니다. 샤워를 마치고는 저에게 수건이 없다면서 문을 살짝만 열고 수건을 달라고 하더군요. 제가 그냥 문 앞에 두겠다고 했는데 굳이 문을 살짝 열고는 달라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맞은편에 바로 거울이 있어서 제 의지와 상관없이 딸아이를 보게 되었고 저랑 집에 둘이 있을 때도 방에서 이상 야릇한 소리가 들리는 동영상을 엄청 크게 틀어놓기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엔 딸아이가 마치 저를 유혹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그 일 이후로 부녀 사이가 어색해진 것 같다면서 자꾸만 딸아이와 저를 밖으로 불러서 혼자 쏙 빠지고는 했습니다. 그때마다 딸아이는 술을 잔뜩 취할 때까지 마시고는 저한테 딱 붙어서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말 흔들렸습니다. 막말로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인데 한 번 하고 말아.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참았습니다. 그렇게 본능을 억누른 지 몇 달 뒤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전부 털어서 친구와 작게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절대 안 된다면서 극구 반대하더군요. 그러면서 돈 관리를 넘기라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나이 먹고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자존심도 좀 상했고요. 결국 저는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사업을 강행했고 일 때문에 1년 정도 주말 부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떨어져 사는 게 저에게도 훨씬 나을 것 같았거든요. 아내에게 이 사실을 얘기했더니 생각보다 담담하더라고요. 젊은 애들처럼 죽고 못 사는 절절한 사랑은 아니었지만 나름 뚝배기처럼 뜨뜻한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반응이 좀 섭섭하더라고요. 아내와 딸아이를 뒤로하고 저는 지방에 작은 원룸을 마련했고 짧게는 일주에 한 번 길게는 2주에 한 번씩 아내와 딸아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점점 일이 바빠지면서 식구들을 보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아내에게도 매주 못 갈 것 같다고 연락을 하게 되더라고요. 고맙게도 아내는 이해한다면서 오히려 저를 위로했습니다. 집에 오기 전에 미리 연락만 달라면서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아내와 딸아이를 못 보고 살다가 서울에 갈 일이 생겨 겸사겸사 아내랑 딸아이를 보러 집으로 갔죠. 평일 낮이라 그런지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연 순간 저와 함께 살 때랑 묘하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낯선 냄새도 나고 남성이 쓸만한 물건들이 집안 곳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중년 남성이 입을 법한 잠바나 사각 팬티 면도기 같은 것들이 집안에 널브러져 있더군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손톱 깎기였습니다. 아내랑 딸아이는 네일샵에서 관리를 받아서 집에서 손톱을 깎는 일이 없었고, 저도 결혼 후에는 다시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이 생겨서 손톱 깎기는 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손톱 깎기 주변에 여기저기 넓은 손톱 조각들이 버려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때 딸아이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고는 깜짝 놀라더군요. 혹시 집에 누가 왔다 갔어? 여자들이 사는 집 같지 않게 분위기가 칙칙하네 했더니 딸아이의 남자친구가 집 계약 문제 때문에 며칠 동안 우리 집에서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딸아이의 남자친구면 또래일 텐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죠. 저는 사업이 거의 끝물이라 명함이 나왔고 회사가 완공되면 구경 오라고 말하면서 딸아이에게 제 명함을 건네주었습니다. 딸은 명함을 보더니 소파 위에 그냥 올려두더라고요. 아내는 늦는다는 연락의 얼굴은 보지 못하고 다시 제가 사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그 남성은 다짜고짜 제 아내와 딸아이의 이름을 대며 이 두 사람을 아냐고 묻더라고요. 제 딸아이 남자친구였던 사람인데 할 말이 있으니 잠만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목소리만 들어봐도 일중년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고 곧장 서울로 달려갔습니다. 제 예상대로 건장한 체격에 제 또래 정도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는 저를 보자마자 한숨을 푹 쉬더니 다짜고짜 혹시 그 두 여자한테 돈 줬어요? 하고 묻더군요. 전 대답도 하지 않고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런 걸 묻냐고 따졌는데 그 남자가 안주머니에 제 아내와 딸 사진을 꺼내는 겁니다. 사진 속에는 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차 안에서 키스를 하는 모습, 그리고 딸아이가 중년 남성들의 허리를 끌어안고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고는 그대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남자는 이 여자를 보통 아닙니다. 하면서 한숨을 푹 내쉬더군요. 그 남자가 뱉어난 얘기들은 너무 황당했습니다. 제 아내가 전과 오범의 악질 사기꾼이고 딸아이는 그 사기꾼의 보조라는 겁니다. 두 사람은 여성 쉼터에서 만났는데 딸아이는 미혼모로, 그리고 아내는 가정폭력으로 여성 쉼터에 입소했다고 하더군요. 거기서 만난 두 사람이 모녀 행세를 하면서 수많은 남자들한테 사기를 치고 다녔고 그 남자 중에 한 명이 저라고 했습니다. 딸아이를 술집에서 처음 만났는데 아빠 같은 남자가 이상형이라며 대놓고 자기를 꼬셨고 제 집을 자기 자취방으로 소개했다는 겁니다. 혼자 사는 집이라고 하니 남자도 부담 없이 그 집에 들러 걸포 사거리 딸아이와 잠자리를 가졌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돌변하더니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경찰에 고소를 하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딸아이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으로 3억을 제시했고 남자는 딸아이가 수상해서 사람을 사서 뒤를 캐고 다니면서 두 모녀의 사기극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 남자가 저희 집에 온 날은 제가 다녀간 다음 날이었고 소파에 웬 중년 남성의 이름이 적힌 명함이 있어서 이상한 마음에 몰래 사진을 찍어뒀다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는 저에게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있는 사진을 몇 장 더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는 그냥 전화를 끊었고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문자만 보내더군요. 그제야 왜 내가 저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한 건지, 딸아이는 제 앞에서 거의 벗은 차림으로 돌아다닌 건지 모든 퍼즐이 끼워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바로 집으로 향했고 집에 도착했을 땐 이미 딸아이의 방은 비워져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사람을 붙여서 자신을 미행했다는 사실을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내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지만 아내는 끝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와 딸아이를 찾으려고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 꽤 됐지만 저는 두 사람의 행방을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저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던 남자도 직접적인 금전 피해는 없어서 그냥 똥 밟았다는 셈 치겠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저도 전 처가 자살하고 난 뒤 돈 관리는 제가 한 터라 금전적인 피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아직도 꿈만 같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정말 그 여자는 제 돈을 노리고 저에게 접근했던 걸까요? 조금이라도 진심은 없던 걸까요? 그 일이 있고 난 뒤 저는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됐습니다. 한두 명 정도 제가 좋다는 여성들도 있었지만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더라고요.
저도 참 등신 같은 게 종종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정말 제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최선을 다했거든요. 가끔은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더 큰 사기를 쳐서 유치장에 들어갔을지 아니면 신분 세탁하고 멀쩡하게 살고 있을지. 두 여자의 행방은 모르지만 이 사연을 쓰면서 지난 일 이곳에 출발해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살아온 저에게 비난 대신 용기를 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성입니다.